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트레치입니다. 스콧 쇼넨샤인 지음, 박선령 옮김, 21세기 북스입니다. 당신의 숨은 능력을 쭉쭉 늘리는 12가지 방법. 자, 스트레티지.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책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서 어떤 책인지 함께 좀 알아볼까요? 프롤로그. 당신은 준비되어 있다. 방법을 모를 뿐이다. 1. 스트레처 대 체이서. 나는 어느 쪽일까? 시골 양조장. 미국의 거대 맥주 기업이 되다. 규모만 키운 경쟁 회사의 몰락.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성공의 경험은 때로 독이 된다. 2. 내 만족보다 남들의 인정이 더 중요한 체이서의 아이러니. 자, 스트레처와 체이서는 어떤 명사인가 봅니다. 스트레처는 뭘까요? 체이서는 이 2장의 제목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은메달보다 동메달을 따면 왜 더 행복할까? 시각을 바꾸면 해법이 보인다. 왜 가진 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낭비한다. 3. 한계에 부딪힐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스트레처의 생각법. 나는 내 일의 주인인가? 주인의식은 성과도 만족도 높인다. 한계가 만들어내는 창의성. 주체적 삶을 이끄는 절약의 철학. 내 안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법. 다양한 경험의 힘을 믿는 스트레처의 유연성. 내부 전문가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깊고 좁은 지식보다 넓고 얕은 지식의 힘. 전문가라는 자기 오류에 빠지다. 나사 허블 망원경을 수리한 외과 의사.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 5. 계획표보다 먼저 움직이는 스트레처의 실행력. 자, 스트레처란 뭔가를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민은 집어치우고 일단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은 완벽한 실패만 보장한다. 이상적 계획주의자 대 현실적 행동주의자. 즉흥적인 상황이 진짜 소통을 만든다.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살아가는 법. 6. 누구보다 내 편이 되는 스트레처의 자기 확신. 강한 예측은 때로 진실이 된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기대의 힘.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타인의 목표에 맞추는 삶인가, 스스로 목표를 만드는 삶인가. 누구도 바보 모자를 씌울 권리는 없다.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 7. 룰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내는 스트레처의 독창성. 독창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쟁자는 최고의 협력자다. 좋은 루틴이란 규칙 안의 적절한 변칙. 나의 정체성은 몇 가지인가? 양극단의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는 법.
8.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스트레처의 마인드 컨트롤. 검소함과 인색함의 한 끗 차이. 기둥이 튼튼해야 많은 가지가 뻗는다. 난 내 직관을 믿어요가 허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나친 칭찬은 고래도 망치게 한다. 과도한 혁신이라는 무리수. 9. 숨은 능력을 쭉쭉 늘리는 스트레치 생활 기술. 12가지. 생각을 실행으로 바꾸는 로드맵. 그냥 싫다고 말해 과감히 거절하기. 내 안에 잠자는 미녀 깨우기. 경험의 가방에 이것저것 쓸어 담기. 머리 쓸 일 많을 땐 단순 노동하기. 이거 정말 공감되네요. 머리가 복잡할 땐 청소 같은 거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한 사람을 곁에 두기. 사소하지만 감사한 일 5가지 적기. 33벌 옷만 남기고 옷장 정리하기. 저는 올해 초에 옷장을 한번 정리했는데 한 100벌 넘게 버렸는데 그래도 33벌보다는 옷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표는 일이 끝난 뒤에 만들기. 정해진 하루 일과를 새롭게 바꾸기. 1년 목표는 여름에 세우기. 자원의 단위를 최대한 세분화하기. 플러스 다이어리 작성하기. 에필로그. 과도한 목표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법.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트레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롤로그와 함께 이 스트레처 그리고 체이서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프롤로그. 당신은 준비되어 있다. 방법을 모를 뿐이다. 미국의 70%는 다음의 3가지 경제적 문제 중 하나를 겪고 있다. 첫째,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 70%가? 와. 둘째,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빚을 갚는 데 들어간다. 셋째,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없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일을 하지만 일상은 더 팍팍해질 뿐이다. 세상은 나날이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왜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사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법. 더 생산적이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대조적인 방식을 나는 체이싱과 스트레칭으로 구분짓는다. 체이싱은 더 많은 자원을 갖는데 몰두하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스트레칭은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체이싱과 스트레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자, 많은 자원을 갖는 데 몰두하는 것은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그 대화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좋은 투자처, 어느 좋은 어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보들, 혹은 괜찮은 부업거리들,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죠. 스트레칭은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과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자원은 소홀히 여긴다. 스트레치 방식은 자신이 가진 자원의 가능성을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상황과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약과 한계를 감수하고 그 일에 착수해야 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경쟁률 높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적은 자본으로 창업한 사업가 등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해야만 한다. 그게 삶이라면 자신의 현실 안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스트레처의 자세다. 체이서들은 반대로 더 나은 여건을 갖추는 데 몰두한다.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무리한 계획을 짠다. 자, 자신의 현실 안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 그게 바로 스트레처고요. 체이서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무리한 계획을 짜는 것. 예를 들면 운동을 위해 값비싼 헬스클럽부터 등록하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갖추고 규모를 확장하는 시기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이싱 방식을 시도해 봤을 것이다. 나 역시도 체이싱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체이싱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그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체이싱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스트레치 방식이 우리의 일과 생활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나는 여러 사례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보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일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사고방식과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수많은 스트레처들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의 차원에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 더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만나볼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택한 이유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느 10대 소년은 시골 양조장을 물려받아 훗날 맥주 제국을 건설한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한 과일과 채소로 잼을 만들어 영국의 150개 지역 이상 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키운 20대 여성도 있다. 어느 영화 제작자가 최소 자본금과 즉흥적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 IT 기업가는 거액의 인수 제한을 거절하고도 월 매출이 오히려 4.5배 증가했다. 이 스트레처들은 모두 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더 충만한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이 될지 상상해보라. 적절한 스트레치 방식을 적용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보상이 따른다.
그 원칙을 실천한다면 더 많은 자원을 갈망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줄에 저는 밑줄을 좀 그었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라. 자, 이게 오늘의 책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만을 하면서 살지 않나요?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뭐 남들은 다 한 1억씩 있는 것 같은데 내 통장엔 1억이 없어. 네. 그래서 난 걱정스러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앞서 요 근래에 들어서 소개해드렸던 많은 책들이 이제 무의식을 다루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 무의식 안에는 그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집착을 하면 무의식에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서 나의 평소의 생활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 두시고 뭐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뭐 돈 1억 남들은 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와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 뭐 차은우, 뭐 장원영님, 뭐 이런 분들, 차은우님 이런 분들하고 다 연애하고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왜 없지? 다 없어요. 모두 다 없습니다. 네, 그런 좋은 좋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딱 둘러보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면은 역효과가 나려나? 거울 말고 뭐 나의 어떤 긍정적인 느낌 뭐 친구들을 웃겨주는 능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내가 뭐 밥을 잘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가족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했을 때 그 기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 1장을 먼저 소개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스트레처와 체이서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1장 스트레처 대 체이서 나는 어느 쪽일까?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는 체이싱과 스트레칭 두 가지가 있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체이스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스트레처.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인가? 더 많은 자원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자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스트레치 방식은 행복한 성취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다. 시골 양조장, 미국의 거대 맥주 기업이 되다. 1961년 가을, 딕이라는 고집센 10대 소년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군사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엄격한 일정과 규칙에 따라 아침 일찍 기상하고 해군 스타일의 각 잡힌 교복을 입으며 교사들에게 경례를 해야 하는 엄격한 곳이었다. 파티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고향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뒤,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자 딕은 그곳에서 나가 가업인 맥주회사 일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맥주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이 좀 더 유망한 미래를 준비하기 바랐던 부모님은
아들을 학교에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실행력 강한 딕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민간인 복장으로 몰래 갈아입은 그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 담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40에이커, 잠실 주 경기장의 약 2배 이상이나 되는 방대한 학교 부지를 탈출했다. 곧바로 고향으로 가는 필라델피아행 버스에 올라탔고 필라델피아에서 집까지는 히치하이킹을 했다. 그렇게 짐가방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온 딕의 모습은 내리막길을 걷던 기업을 훗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맥주 회사로 성장시키는데 기질을 발휘하는 그의 미래를 예고한다. 딕은 맥주업계의 주요 라이벌 회사가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하락세를 맞을 때 자신만의 경영 수완을 발휘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 회사는 독일에서 건너온 딕의 선조들이 1829년에 설립한 이글 양조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5년에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딕이 사업을 물려받을 무렵에는 미국 내 어떤 양조장보다 역사가 긴 회사가 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3대 맥주 회사인 엔호이저 부시, 밀러, 스트로가 미국 맥주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거대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은 대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했다. 독자적인 운영권을 포기하고 경쟁사의 회사를 팔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빠른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딕은 회사를 팔지도 다른 회사를 인수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기가 가진 여건을 활용해서 정말 경영할 맛이 나는 번창하는 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맥주업계에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일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법인데 딕은 얼마 안 되는 광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 자사의 풍부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자산, 즉 기나긴 역사를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인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에는 3대 제조사의 제품과 차별화되는 호소력이 있었다. 딕은 최대한 많은 곳에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희소성 전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요를 낳았다. 이 회사 제품을 숭배하는 열성 팬들은 줄을 넘어 먼 곳까지 힘들게 맥주를 사러 왔고 이 브랜드는 차츰 신비감을 얻었다. 일부 애호가들은 자청해서 이 회사 최고의 무료 홍보원이 되었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판매를 개시해달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사업이 성장하자 딕은 탱크와 병입 장비, 라벨 부착 장비 등을 중고로 구입해서 중고 장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1996년에는 지은 지 150년이 넘은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비 용량의 최대한도에 달하는 50만 배럴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원래의 공장 설비는 그 양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게 되어 있었다. 딕이 경영하는 DG 잉링앤선은 미국인 소유의 맥주 회사 중 가장 큰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규모를 키우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 딕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미국 최대의 맥주 회사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오래가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브스의 추산에 따르면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거대한 맥주 회사를 경영하는 딕의 순자산은 20억 달러에 이른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여전히 수수한 차를 몰고 다니고 빈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보일 때마다 끈다. 다들 나보고 인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색한 게 아니라
알뜰한 거죠. 딕은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모토 덕분에 지속 가능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다른 맥주 회사들이 직원들을 녹초가 되도록 고생시키고도 줄줄이 파산하는 와중에 딕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과학자이자 라이스 대학교 교수인 나는 조직이 번창하고 조직 구성원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10년 넘게 연구를 거듭했다. 기술, 제조, 금융, 소매, 에너지, 건강관리,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업계를 컨설팅하거나 직접 근무하면서 포춘 500대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진, 개인 기업가, 일선 직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경영진, 기술자, 교사, 의사, 맞벌이 부부, 사회 초년생 수천 명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다.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한 나의 연구 결론은 우리가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감, 조직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을 입수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은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경력과 삶을 가꾸려고 할 때도 내 연구는 사람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장해 위대한 일을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스트레칭은 더 많은 자원을 찾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에서 비롯된 일련의 학습된 태도와 기술이다. 스트레칭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위험한 길로 몰아넣는 태도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업을 키우거나 경력을 발전시키는 방법부터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에 착수할 때 우리의 본능은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게 된다. 와, 자, 스트레처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맥주 기업. 이 기업이 어딘지도 참 궁금하네요. 혹시 뭐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유추를 한번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이제 우리가 스트레처로서의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네, 이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 주제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제약이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직업적 성공, 새로운 사업 시작, 도전할 만한 일 찾기, 일과 가족 사이에서 우선순위 정하기, 아이들 잘 키우기 같은 장기적인 목표부터 프로젝트 완수, 새로운 것 배우기, 회의 진행, 아이 숙제 도와주기 같은 단기적인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는 저마다 다르다. 또 시간, 돈, 지식, 기술, 인맥처럼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한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문가와의 인맥이나 정보, 기술, 인력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수완이 풍부한 사람은 이런 단점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제약을 극복한 이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많다.
그런 제약은 우리가 기지를 발휘해서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자극을 준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방식을 이용하면 언제나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의 가능성을 확인해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조직과 직무, 가족, 삶에 접근할 수 있다.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엔지니어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브리콜라주 방식이다.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엔지니어링 방식에는 특정한 도구를 찾는 일도 포함된다. 체이서들은 자원에 대한 편협한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지한다. 그래서 벽에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장 망치를 사러 간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 무게의 망치가 없으면 엔지니어링 방식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체이서들은 닥쳐올 고난을 예상하면서 도구 상자에 가급적 많은 도구를 채워두려고 한다. 제가 약간 이런 면이 좀 있거든요. 뭔가 그 공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네,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체이서들은 당장 필요 없는 도구라도 상관없이 일단 모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도구 상자가 점점 커지면 결국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스트레처들이 선호하는 브리콜라주 방식은 주변에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고 실험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일반적인 한계를 시험한다. 주변에 있는 재료가 돌멩이 뿐이라면 스트레처는 돌멩이로 벽에 못을 박을 것이다. 아니면 벽돌이나 콩통조림, 하이힐, 무거운 손전등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엔지니어링 방식이든 브리콜라주 방식이든 똑같이 벽에 못을 박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 엔지니어링 방식의 경우 벽에 못을 박는 전형적인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해결책은 안정적이고 왠지 안심이 된다. 목수가 일을 하러 올 때 쇠망치가 아니라 반죽을 밀 때 쓰는 밀방망이를 들고 온다면 이상해 보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런 추론을 우리가 평소에 내리는 많은 결정에까지 확대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적합한 도구를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실제로 벽에 못을 박는 작업이 아니라 도구를 찾는데 소모된다. 그리고 적합한 도구를 찾지 못하면 길을 잃고 만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비가 열악한 도구 상자로는 일을 끝마칠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와닿네요.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브리콜라주 방식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망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망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신적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사물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불편함이 생기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가서 망치를 사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브리콜라주 방식은 철물점이 문을 닫았거나 하는 최후의 수단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철물점에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지금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매우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삶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것을 보다 나은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다. 그래서 스트레칭 방식에는 단순히 기지를 이용해서 제약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꾸준히 성공을 거두면서 잘 살기 위한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삶에 대한 관점이다. 그것은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접근 방법이다.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자 업무 방식이다. 와,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그냥 이제부터 다르게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음, 자, 한 주제만 더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까요? 자, 시각을 바꾸면 해법이 보인다 2장입니다. 나는 잘할 때 맥가이버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자주 봤다. 혹시 여러분 맥가이버 아십니까? 네, 저는 알아요. 계속 소개합니다. 주머니 칼이나 강력 접착 테이프,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생활용품을 사용해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하는 비밀 요원 앵거스 맥가이버가 등장하는 198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자, 맥가이버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테이프 형식으로 아마 들어왔을 거거나 혹은 TV에서 방송을 해줬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훨씬 뒤에 들어왔다는 거. 전문적인 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맥가이버는 항상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영리한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종이 클립을 이용해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고 자동차 오일을 이용해 서리로 뒤덮인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는 등 맥가이버는 액션 히어로들의 일반적인 전술을 뛰어넘어 과학 지식을 이용해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기꾼과 범죄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 변형시켰다. 이렇듯 맥가이버는 사소한 도구로 적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기술도 대단했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능력도 뛰어났다. 한 에피소드에서 맥가이버는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팀의 코치를 맡게 된다. 그 학교에는 기량이 매우 뛰어난 선수가 있었는데 감정적인 성격 탓에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 어느 날 시합 도중 상대팀 선수를 입원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맥가이버는 그 선수를 단순히 문제아로 치부하지 않고 그가 아이스링크 안팎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변모시킨다. 맥가이버 같은 스트레처들은 대다수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체이서들은 거의 반대의 방식을 취한다. 자원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은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진하지 못해서 더 큰 사무실로 옮기지 못하게 되거나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등 장애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자원 확보를 방해받으면 진행하던 프로젝트나 목표를 보류한다. 체이서들이 맥가이버를 따라하기 힘든 이유는 자원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여기는 구태의연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종이 클립은 종이를 한데 모아 놓는 데만 사용해야 하고 경쟁자는 자기 일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지도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다. 반면 맥가이버 같은 스트레처는 자원을 통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다. 종이 클립으로 상처를 꿰매기도 하고 경쟁자의 통착력을 이용해 자기 회사의 제품을 자기 회사 제품의 구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자원의 용도를 좁게만 생각하는 체이서의 심리적 장애물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이자 교사인 알렉산더 캘런드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사는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기압계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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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기압계
고층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교사가 예상한 정답은 단 하나뿐이었다. 건물 꼭대기에서 측정한 기압계의 판도값과 건물 1층에서 측정한 판도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은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기압계에 밧줄을 묶어서 도로까지 내린 다음 밧줄 길이를 잰다. 기압계를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기압계를 줄자처럼 이용한다. 건물 관리자에게 기압계를 주고 건물 높이를 물어본다 등 물리학과 관계없는 대답도 있었다. 와, 이거 너무 흥미롭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죠? 우리는 왜, 딱 정해진 답만을 구하면서 살려고 했을까요? 기압계를 이렇게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다. 관습적인 물리학 이론에만 빠져있던 교사는 기압계를 이용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깨닫지 못했다. 체이서도 이 교사와 마찬가지로 기압계나 다른 자원들을 일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원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물리교사의 경직된 태도를 심리학 용어로 기능적 고착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례에 얽매이게 되므로 일반적인 용도를 넘어서는 방법을 상상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자원을 친숙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늘어나면 기능적 고착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 친숙한 방법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 습관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험이 늘어나면 계속 그렇게 사용해 버릇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밑줄을 전 그어보고 싶네요. 직장이나 학교, 사는 동네 등에서 자원을 늘 쓰던 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범을 주입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원을 너무 빨리 포기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소개할 스트레칭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야 할지 이 책의 제목 스트레치의 사고를 배워보도록 해보죠. 조직도 기능적 고착의 포로가 될 수 있다. 내 아내 랜디는 2002년부터 서적 소매 업체인 보더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오프라인 제품 판매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 그로부터 1년 전에 자사 웹사이트를 아웃소싱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의 주된 희망은 매장을 추가로 열어서 가장 큰 라이벌인 반스 앤 노블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이었다. 이 거대 체인은 자신들의 입지를 매우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다. 직원, 제품, 업무 프로세스, 매장 모두 실물 서적의 판매를 강조했다. 경영진은 고객이 매장에 걸어 들어와서 재본된 책을 사가는 것 이외의 다른 형태의 도서 구매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용도에 고정된 이 회사의 닫힌 상자였다. 아웃소싱 파트너십을 체결할 당시 보더스의 CEO 그레그 조세포비츠는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의 온라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고객들이 매력적인 쇼핑 환경에서 책, 음악, 영화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보더스 고객들의 요구가 훌륭하게 충족된 덕에 그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보더스의 온라인 파트너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우와, 이거 너무 흥미롭다. 자, 온라인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잘 돼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파트너가 누구일까? 바로 그 파트너라는 거는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아마존닷컴. 와, 되게 재밌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보더스 고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그들의 쇼핑 습관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제품 종류를 확대해 결국 오프라인 고객들을 자사의 고객들로 끌어들였다. 베조스는 보더스와의 계약 체결이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보더스 경영진들이 마실 샴페인까지 보내줬다. 와, 보더스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아, 정말 상상할 수가 없네. 네. 많은 사람들이 보더스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여기는 이 거래를 체결하고 난 5년 뒤, 보더스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했다. 자, 보더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아마존에게 그렇게 다 뺏기고도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네요. 랜디는 전자책 분야를 검토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아마존이 온라인 서적 구입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랜디는 물리적인 서적 유통을 넘어 완전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 팀과 함께 아마존 킨들과 애플 아이패드에 앞서 세계 최초의 상용 전자책 리더기가 될 것이 확실한 소니 리더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랜디는 당시 막 CEO로 취임한 조지 존스의 사무실에 가서 그 장비를 시연했다. 존스는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지만 매장에서 실제 서적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사업에 집중하려는 그의 생각은 확고부동했다. 2006년이 끝나갈 무렵 보더스는 마지막 연간 이익을 공시했고 서적 판매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좌절한 랜디는 회사를 그만뒀다. 5년 뒤 이 회사는 파산 정리되었다. 자, 네, 결국에는 뭔가 그 고정된, 고착된 사고방식, 네, 그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네요. 기능적 고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스트레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근데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혹은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신다면 그냥 평소에 내 삶의 어떤 행동 방식이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저 또한 이걸 지금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 해결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자, 오늘의 책 스트레치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